올해 이렇게 왜 이렇게 쏠림이 많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쏠렸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안전하지 않은 거야. 미국 국채는 안전한 줄 알았어. 그래서 샀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잃는다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후로 미국 국채 가격이 3년 내내 빠진 건요.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저는 AI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이호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이호석 아카데미여가지고 뭐, 네. 이제 최근에 또 채널 성장세 계속 탄탄하게 우상향 중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네, 천천히 성장하려고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무리해서 성장하진 않겠다라는 건 좀 의도한 거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사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있는 동안에 그냥 만들었던 채널인데 이렇게 많이 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제가 제 채널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야, 뭐 좀 기승전은 좋은데 결이 없잖아 너는. 결론이 뭐냐. 주식을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아, 이게 좀 뭔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주식도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어떻게 돈 버는지도 관심이 많은데 주식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보면은 세상이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으로 보는 세상이 되게 재밌다.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보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 쪽으로 관심이 있었음에도 주식으로 계속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주식만큼 세상의 이치를 좀 더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을 놓고 하는 경쟁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근에 공매도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어쩐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일수록 정치가 끼어드는 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시장은 그거 다 열어놓고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또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사님과 현재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로 인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온 김에 공매도 얘기 살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죠. 근데 오늘은 또 이게 개선이 실질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이 공매도 금지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변동성도 괜히 더 커지고. 그렇죠. 공매도가 이제 시행되는 날 당일날 기자분들의 질문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 2달 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공매도를 제한하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하던데 그게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왔어요. 아주 그냥 대문짝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던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공매도를 제한하셨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제한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팔아야 되는데 안 올라야 되는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공매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작스럽게 제한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당황하는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이 사실 지난주 한 주 내내 나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변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그 말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 갈피를 못 잡고 주도주가 뭔지 갈피도 못 잡고 계속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좀 혼란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시금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장세가 유지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질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세상에서 공매도를 못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바뀐 질서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후로는 결국엔 또 펀더멘탈에 수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를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안 올라야 되는 주식이 오르는 거는 그것도 한 문제고요. 공매도를 제한했다고 해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공매도 제한하니까 외국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한국 주식 판다. 그런 것도 좀 오버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이슈를 아마 시장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실적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은 애들은 금방 또 쉽게 무너지고 또 반대로 좋게 나온 애들은 오히려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이런 흐름이 알게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되게 개인적인 속히 말해 잡주라고 할까요? 그런 종목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그래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눈을 현란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이거 말고 근간에서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좀 약간의 큰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사님 사실 올해 증시가 물론 작년 증시도 힘들었지만 작년에는 매크로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좀 지정학적 요인들로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면서 사람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계속 뭔가 불안 요소들이 터질 것만 같은 이러한 좀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떠안으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더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올해 안에 우리가 좀 우려를 해볼 만한 악재가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악재는 이제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항상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올해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너무 이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샀지. 그리고 엔비디아 샀지. 그 엔비디아였나 엔디비아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 그거 샀어. AI 좋다며. 챗GPT 좋다며. 그런 이제 엄마의 그 짤에 그 이제 오랑우탄이 이제 아들로 표현돼가지고 그 내용 나죠. 엄마 지금 지정학 리스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플레이션에 연준에 많은데 그거 사면 어떡해? 그런 이제 경기 침체 온다는데 뭐 이런 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너무 올해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줄 알았던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그리고 안 올라야 될 것 같은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근데 그 오르는 정도가 너무 악소리 날 정도로 올라 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또 많이 빠지고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주가의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것이 저는 올해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올해 시장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막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그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얘기나 아니면 금리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연준이 부양책을 쓰니까
부양책을 쓰게 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논리, 즉 다시 말하면 배드 이즈 굿이라는 거를 10년 내내 해왔단 말이죠. 10년 내내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안 좋은데 좋다고 할 거냐?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오르냐?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큰 그림이긴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로 치환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거창한 얘기긴 한데요. 이게 이제 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지금 어려운 말이 나와서 그냥 질서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요새 좀 꽂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질서 그러면 수민님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질서는 룰이라고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지켜야 되는 것 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제 늘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질서를 처음에 정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질서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질서를 만들어서 뭘 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드는 거냐면요.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는 다른 표현을 하면은 통치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학급 내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질서는 선생님이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나라의 질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질서를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라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건 누가 만드나요?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이건 좀 더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전이 끝나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이거 휴전하자. 그리고 나서 남한에 수립된 정부에 있는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로 하자. 만든 게 헌법이고, 그걸 우리가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거창하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럼 세계 질서는 누가 정하나요? 그리고 언제 정해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세계 질서는요. 세계대전 끝나면 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당시의 승전국이었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브레튼 우즈에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라고 해서 정한 질서, 그 질서가 세계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8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 질서 하에서 세상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 배드 이즈 굿 그거 얘기한 줄 알았는데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잠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자, 그러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 하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을 살았던 것인지를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대전만큼의 큰 전쟁은 없었어요. 미국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군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군력을 장악한 이유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올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무역을 해야 되는데 해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해적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해군이 있었던 거고, 바다를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자유무역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나요? 야, 네가 더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냐? 그럼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서 제일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순서대로 계속 물건을 싸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물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물가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 그리고 저물가의 시대, 무역이 활발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만 같아도 저물가라는 확실한 그런 것들이 받쳐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더 풀든 금리를 더 인하하든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 1970년대에 좀 위기가 있어가지고 금리를 올린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쭉 보시면요. 10년물 금리가 그냥 줄곧 빠졌어요. 40년 내내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냐? 저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물가라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가 유지되는 한 물가는 낮아지고, 그리고 금리는 또 낮아지고, 혹시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풀어서라도 자산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부양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자본시장,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언제까지 투 배드가 굿이냐라는 얘기는 안 좋은데 부양을 해서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양을 할 수 있다. 혹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양적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계속된다면 계속되는 거고 안 된다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를 한번 복귀해 보시면 올해 있었던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요. SVB 은행 사태가 3월 달에 터졌고요. 그리고 그때 왜 터졌나요? SVB 은행이 뭐 리스크 관리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좀 억울한 게요. 야, 우리는 위험한데 대출 안 해주고 미국한테 대출해줬는데 망한 거야. 미국 국채 샀는데 망했어. 이런 거였잖아요. 두 번째로 5월 달에 부채 한도 문제 역시 미국이 부채를 더 이상 못 찍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찍자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예산안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뭐로 귀결되냐면요. 미국 정부라는 곳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도 되는 건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데 그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1년 내내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다시 미국의 질서라고 보면은 미국의 질서가 계속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과정이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매크로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뷰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그동안 정말 잘 갔어요. 그리고 그 질서하는 그러니까 질서가 계속 갔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비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정점에 다다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2008년부터 정점에 다다랐고요.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미묘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미국이 질서가 끝났고 미국은 이제 망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올라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고요. 굉장히 미묘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앞으로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3차 세계대전이 이미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 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자산 가격, 주식 가격 특히 많이 올랐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불평등에 심하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는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치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기업의 양극화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 튼튼한 기업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현상들을 올해도 우리가 봤었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근데 특히나 내년에는 이 양극화를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도 아니 재정 적자 심각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으면 이게 더 해결이 안 돼서 이번 주 안에 이거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그 시진핑 불러놓고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저기요. 정부 문 닫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무디스에서는 경고를 날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정치하시는 분들, 뭐 공화당,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야, 이게 솔직히 뭐 이거 좀 더 싸움의 여지는 있지만 시진핑 불러놓고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아마 이제 내년 대선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말씀하셨던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러한 좀 우리가 어찌 보면 투자자로서는 좀 불안에 떨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왜 이렇게 쏠림이 많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 왜 이렇게 쏠렸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나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안전하지 않은 거야. 미국 국채는 안전한 줄 알았지. 그렇죠. 미국 국채 그리고 작년에 많이 빠졌다며. 그래서 샀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잃는다고? 그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후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3년 내내 빠진 건요.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생겨난 이후로 국채라는 걸 발행했는데 이 국채의 가격이 빠진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리가 3년 내내 올라간다? 이런 거는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국채라는 곳에는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정부가 저한테 이제 종이를 써준 거거든요. 이효석 씨 돈 빌려줬으니까 10년 후에 갚을게요. 10억, 뭐 20억, 100억 뭐 이렇게 써놓은 그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얼마큼 쌓여 있냐면은 놀라지 마시고요. 34조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와, 34조. 34조 달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GDP가 1.8조 달러예요. 미국의 GDP가 26조 달러니까 34조 달러면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5월 달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 31.2조 달러였어요. 31.1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거의 3조 달러 가까운 금액이 부채가 불과 한 5개월 만에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돈들이 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돈이 어디 이게 지금 돈이 엄청 많긴 한데 이거 금리가 더 오르면 또 손실 난다는데 이거 그래 원금은 갚겠지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또 금리 더 오르면 나 손실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어디 갈 데 없나? 근데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34조 달러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해봐요. 2조 달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쏠림이라는 현상으로 확인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뭐 금도 금이지만 비트코인도 막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결론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물론 잘 정리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AI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만약에 잘 정리된다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되면 비트코인이 그 상황을 해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거는 달러일 거고요. 달러의 지위가 흔들렸을 때 미국의 패권이 흔들린다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달러가 가치가 하락한다. 물론 저는 달러의 가치가 막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림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화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위안화를 갖고 있을까요? 뭘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통화들도 비슷해요. 어차피 피아트 머니라는 거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냥 비트코인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이게 좋아 보이는 현상들이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채의 규모가 저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누가 봐도 저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자를 내야 되는 규모가 연간으로 계속 2배씩 늘어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감당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자 내는 돈이 올해 미국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이자 지출 규모가 1조 달러가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더 올라요. 왜냐하면 올해 또 많이 늘렸잖아. 그러니까 그 부채 원금 총량이 늘었죠. 금리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보실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빌려놓은 그 채권들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까 이때 빌린 게 있고 이때 빌린 게 있고 이때 빌린 게 있잖아요. 내년으로 갈수록 적용되는 평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4% 34조 달러 곱하면 1.3조 달러, 1.4조 달러 나옵니다. 그럼 1.4조 달러면요.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안 중에 가장 큰 항목이에요. 국방비보다 더 커. 사회보장 비용보다 더 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정부가 이자를 그렇게 내야 되면 대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채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자 더 내겠네? 그럼 이자 더 내면 더 대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물론 잘 진정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또 내부적으로 또 호재들이 내년에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는 이유는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대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세론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ETF 승인되면은 세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배 올랐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변동성도 낮아. 심지어 주식별도 변동성이 낮은데 올해 2배 올랐어요.
근데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부자 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흥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막 정말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해가지고 비트코인 오른 게 아니야. 굉장히 차분하게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ETF 승인됐다고 세론이 나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ETF 승인되게 됐을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자금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ETF 승인되게 되면은 아마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4월 달에 반감기가 있는데요. 이 반감기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채굴을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채굴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디램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공장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왔더니 반도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냥 이익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걸 해야 되겠죠? 감산해야 되겠죠. 비트코인 채굴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줄여야 될 거고 비트코인이 나오는 양 자체가 줄어들 거라서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사실은 내년 시장을 봤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안에서 위너를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내년에도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얘가 올라가면 얘가 빠지고 대신에 얘가 빠지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여러 개를 넣어놓는 것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하나의 뭐 주식으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뭐 팔고 막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진짜 비트코인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부의 돈을 여러분들의 자산이 100이라면 뭐 1이 됐든 2가 됐든 그 정도의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해지한다. 이런 위험들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정도로는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에 해지용임에도 불구하고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지면서도 투자의 목적도 되는 것 같다라는 수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내부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외부 질서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 혹은 지정학 리스크 이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는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제 미국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안 싸우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좀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중국과 대만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나올 수 있어서 이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거냐 여부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사님 아까 말씀 중에 비트코인은 이제 해지인데 좀 더 AI 쪽에서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용어가 질서라는 용어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저는 AI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또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AI는 AI지 무슨 뭐 미국이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미국이 저렇게 AI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일까요? 군사력 때문일까요? 물론 AI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AI에서 입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AI를 활용한 무기가 개발되면서 국방력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AI가 이번 전쟁에서 탱크 무용론이 나왔대잖아요. 탱크 가져가면 뭐예요? 그냥 드론 가져가가지고 쏴버려서 뭐 죽여버리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미국 국방부에서도 알았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도 F-35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방부 자료를 보면은 예산안 편성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AI를 보면요.
자본주의가 계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이 짱인 게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짱인 거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는 실질적인 생산성의 혁신이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요. 이만큼 성장 못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쇠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학 기술 혁명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사고 파는 거래. 그런 거래들을 싹 더해 놓은 거. 그게 경제예요. 그게 GDP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뭐 사와. 그러니까 무역 간, 기업,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기업 간 기업 간의 거래,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 이거 다 더하면 그냥 GD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거래를 더 많이 하면 되죠. 그럼 거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래 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 거죠. 여행을 한 번 가던 걸 두 번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냥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하던 걸 하면 경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은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안 하던 거래를 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거래를 안 하던 건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거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경제의 성장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iOS, 아이폰, iOS가 나와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앱을 올려놓고 거래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야. 그 전에는 무슨 상상을 했어요? 아, 당연히 뭐 옷을 사거나 먹을 걸 사거나 이런 거는 샀지. 무슨 앱을 만들어서 앱을 어디다가 앱스토어? 앱 시장? 거기서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았던 것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I인 거예요. 챗GPT가 지난주에 GPT-3라는 걸 발표했고 GPT 스토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건데 GPT-3라는 건 뭐냐면요. GPT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챗GPT를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만의 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와서 iOS라는 생태계에다가 앱 만들어서 올려주면은 이거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요라는 똑같은 거예요. GPT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효석 GPT를 제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쓴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책을 던져주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돼요. 끝나요. 바로 이효석 GPT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효석 GPT는 어떤 GPT냐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보니 얘는 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GPT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특징적인 걸로 학습이 되어 있는 GPT라는 거죠. 그럼 이 GPT가 이효석 GPT만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GPT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워렌 버핏 GPT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GPT라는 거를 챗 GPT가 나왔을 때 많은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회사들이 야,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시키면 되게 좋겠다. 얘한테 물어보면 워렌 버핏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대답해 줄 거 아니야.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코딩해가지고 만든 것보다 이번에 오픈 AI에서 만들어냈던 GPT-3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AI 개발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또 뭘 만들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제가 목감기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병원 의사 GPT 만들 수 있죠.
소아과 GPT 만들 수 있고요. 무슨 뭐 병리학 뭐 모든 의과의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GPT 만들 수 있고요. 또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 세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세무사 GPT 만들 수 있죠. 변리사는요? 변호사도 만들 수 있죠. 수없이 많은 그 GPT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것은요 지식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GPT가 나온 걸 보고 떠올랐던 그게 금속 활자였는데 너무 먼 걸 떠올리는 걸 수 있는데 금속 활자가 나온 이후로 인류의 성장 속도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활자가 없을 때는 글이라는 것이 전수가 되질 않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얻었던 수많은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지만 말로밖에 못하니 우리 아이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시작.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시작. 그러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글로 남기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대답을 해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대답해줘. 생산성이요. 정말 혁신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한다. 라는 관점에서의 생산성 혁명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AI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축이죠. 비트코인과 AI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AI가 좋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챗GPT 등장 이후로 깨달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래서 AI 이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 오케이. 근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분명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혹시 고민에 따른 좀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그건 당연히 없죠. 지금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GPT가 나오고 나서 GPT스가 나오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AI 스타트업 다 헛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질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 될까?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뭐 애플 같은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거고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를 찾고 싶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이제 주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라면 이거였죠. AI가 이렇게 좋다는데 AI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엔비디아였고 뭐 한미반도체, HBM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AI 인에이블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AI가 지금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만들려면 이렇게 병목이 있었어? 그래 그럼 네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고 주가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뭐가 될 거냐면 AI를 만드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만드는 거 가지고 잘 써먹는 애들이 누구지? 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바이오일 것 같은 게요. 당장에 지금 무엇인가 AI를 통해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보면 되거든요. 사람이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신약 개발하는데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의 노가다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꽂아놓고 그거 찾는 것만큼이나 신약에서 후보물질 찾는 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 못 찾잖아. 근데 만약에 AI라는 툴이 있다면,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후보물들을 다 검증을 해본다면 이것은 마치 금속 탐지기를 들고 백사장을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 이거는 그래도 끝이 보이는 거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시간적으로 혁신적으로 이게 낮춰지게 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되고 되고,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시간이 확보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쪽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AI가 적용될 수 있을 때 기대감들은 이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또 소름 끼쳤던 게 제 AI를 올해부터 굉장히 좋게 보면서 지금까지는 AI가 가능하게끔 하는데 포커싱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AI가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누가 돈을 벌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의 종착지점이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도 있겠지만 가장 멀리 봤을 때도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십 명이 뛰어들어서 학술 자료를 다 보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를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새롭게 나온 학술 자료들이 쌓이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AI가 대체해 준다면은 기존에는 감에 의존하던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가능성으로 취하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부가가치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속성을 보면요, 숫자가 나오면 재미없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꿈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올라도 할 말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밸류에이션을 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약간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기도 해야 되지만 업사이드를 노리실 때는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거든요. 탄력도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올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굉장히 올렸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영수 대표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아니 컴퓨팅을 계속 늘리면 더 좋아지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상승한 거예요. 만약에 컴퓨팅을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컴퓨팅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 칩이 얼만큼 필요한지가 숫자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비싸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상력을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무한대수를 생각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I라는 키워드로 뭘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사님 끝으로 네. 이제 또 벌써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내년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내년 시장 전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장을 왜 내년을 왜 전망하는 거야? 그거 되게 웃긴 게 점점 빨라져가지고 뭐 10월 뭐 말이면은 10월 달에 뭐 내년 전망을 하는데, 내년 전망해 놓은 거 보면 다 대부분 그냥 올해 전망해 놨던 거 묶어가지고 11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24년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한 치 앞도 알도 못하고, 게다가 파월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2024년 전망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다음 달 데이터 보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파월도 다음 달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2024년을 전망하고 이런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2024년 전망하든지 그거는 제가 먼저 틀려줄게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을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본주의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다시 달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AI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테니스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를 비유를 하면서 테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위닝샷을 쳐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죠. 코너에 쫙 꽂는 거죠.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위닝샷이라고 하나 봐요. 잘 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스샷을 줄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기면 그냥 넘겨만 주는 거예요. 넘겨만. 이 넘겨만 주면 알아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하워드 막스 회사가 오크트리 운용사인데 오크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크트리를 사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분은 그냥 오래 투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래 투자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스샷을 줄이는 겁니다. 위닝샷은 아주 가끔 한 번씩만 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래서 뭐 사야 돼? 그래서 사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뭐 맨날 이런 거 하실 텐데 사실은 그거는 매번 위닝샷을 치는 거예요. 기회가 아닌데도 위닝샷을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삑사리가 나고 날아가서 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공이 올라올 때는 그냥 미스샷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넘기기만 하세요. 넘기기만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한번 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4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미국의 질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더 내려갈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분명히 내년에 언젠가는 미국 대선이 너무나도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전쟁이 나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위닝샷을 치는 거예요. 그때 위닝샷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위닝샷을 치시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그냥 아이고 넘겨보면 네가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넘기시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단어인데 시 체인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 체인지라는 얘기가 바다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상전벽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고 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대부터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5%에서 0%까지 40년 내내 낮아졌고 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40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40년만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그런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쉬운 돈은 없어졌다. 세상에 공짜 돈, 쉬운 돈은 많이 줄어들었다. 금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스타트업 한다고 해서 막 투자율 이런 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가 쉬운 운용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쉬운 운용도 없어졌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위험한 걸 X축으로 놓고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Y축으로 놓으면 보통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이 뭘까요? 현금이잖아요. MMF잖아요. 근데 이 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로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 위험한데 그럼 5% 이상은 줘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2024년에는 마찬가지인 게 계속 미스샷을 줄이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미스샷을 줄이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회는 오니까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매번 시장을 살펴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글을 써가지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 글을 올려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어떤 시간도 방해받지 않게 그 시간만큼은 제일 집중해서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세상의 변화를 보는 이유는 오늘 내가 이 본 변화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투자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마다 매일매일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떠나가지 마시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변화는 뭐 늘 있었던 거잖아. 내가 늘 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큰 기회인데 라는 거를 포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지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사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년에도 성공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타율을 높이셔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아직 쳐본 적은 없으니까 야구를 많이 쳐본 적은 있어서 제가 야구할 때 다른 거는 자신이 없었는데 타율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그때 학창 시절에 야구를 할 때는 그냥 취미로 할 때는 1번 타자였어요. 제일 타율이 높다고. 그러니까 저는 2루타, 3루타 홈런은 못 쳤어요. 근데 안타는 제가 자신 있었어가지고 안타뿐만 아니라 볼넷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야구는 심지어 안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스볼을 거르는 것만으로도 1루를 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투자는 가만히 있는다고 누군가 나한테 수익을 주진 않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내가 굳이 무리해서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또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미스샷을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최대한 지키는 투자를 좀 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이호석 이사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는 관점과 보는 세상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에 이런 투자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던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과 좋은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